핫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미국과 유럽 경기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단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월말 월초가 되면 경제지표가 집중되어 있죠.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월초에 발표되었던 대부분의 경제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의 경제지표도 좋아 보이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도 약간의 등락 과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죠. 어제 발표되었던 이제 수요일부터 쭉 발표됐던 고용지표들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발표될 실업률 하나가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고용률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는 추이입니다.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지표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수요일날 발표될 우리 시장으로 목요일날 발표될 연준의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제 회복이 고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연준이 풀어놓은 돈의 효과가 이제는 더 이상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걷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연내에 걷어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의 끝, 즉 자금 공급의 끝은 올해 내에 끝낸다. 다만 이것이 이제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 시장에 끊임없이 주었던 선물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달러의 움직임이나 유로 움직임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최근 미국 증시도 계속 정체되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중요 지표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매에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관련된 일부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대부분 방향성이 바닥을 찍고 다 돌아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도 이 동부 쪽에 굉장히 그 폭설과 함께 혹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는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는 쪽이 좀 강한 분위기고요. 미국의 이제 주요 생산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동률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신규 투자의 상당 부분은 공장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고 있어서 미국의 이제 제조업 부분의 개선도 자동차와 항공과 같은 운수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조금 확대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지표의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동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고용의 회복. 근데 고용의 회복은 진행형인데 속력은 둔화되고 있고 또 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정말 개선된 것이냐. 즉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실업률이 좋아진 것이지 지금은 취업한 사람이 많아서 실업률이 좋아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은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의 한 축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금리는 뒤집어 놓은 상황인데 금리가 2%까지 낮아졌다가 지금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 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주택 지표는 향후에도 속도가 둔화되거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3%까지 올라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또 4% 부근에 움직이고 있는 3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만약에 더 상방향으로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미국 경제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ECB 결과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알려졌는데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번 인하해 놓고 추가적으로 인하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로 베이스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국면인데 현재 굉장히 금리는 낮춰놓은 상태에서 지표가 좋게 발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지금 쓰기보다는 뭔가 안 좋은 지표가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충격을 바로 반전시켜버리는 일종의 백어택을 쓰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했던 것은 이번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LTRO가 새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든지 마이너스 예금금리 같은 것들을 써서 좀 더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뭔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나오자마자 유럽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테이퍼링 이슈, 즉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이슈와 함께 유럽 쪽에 기대했던 유동성 공급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었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큰 축은 계속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유로존의 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 타겟, 그러니까 목표 물가는 2% 정도인데 지금 핵심 물가나 아니면 그 우리가 헤드라인 물가라고 부르는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여전히 1%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낮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 가서 이제 경제를 좀 공부했다면 물가가 낮아지거나 마이너스 물가로 돌아서는 게 좋은 얘기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무식한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느리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커지고 돈의 분배가 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동성의 양이 많아지고 경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물가의 상승 속도가 성장률의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장하더라도 역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이 갭이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가 자체는 2%를 타겟으로 정해놨으면 그 부근 정도에서 움직이고 성장률은 그거보다 약간 높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성장률도 낮고 기대 인플레도 여전히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유로화의 약세를 틈타서 수출은 좋아졌지만 유로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수의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정책과 함께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지표의 내용은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계속 좋아질 거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시장의 한 축이었던 유동성 공급 정책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유럽 증시도 정체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조금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봤을 때는 좀 좋은 실적이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인상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네, 분석을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우려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이제 지표도 발표를 했지만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 실적 발표 보시면서 좀 좋은 투자 포인트 잡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만 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시간에서 주가를 또 급등시키는 그러니까 최근에 신고가를 보였던 종목이 또 시간에서 급등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 분기마다 미국은 알코아가 실적 발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업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몇 배 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요. 또 하나 상장한 기업들의 이 회계 기준도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회계 그 연도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년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업 정도가 3월로 이렇게 2월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제멋대로거든요. 5월 결산 법인도 있고 7월 결산 법인도 있고 뭐 9월, 12월, 뭐 3월 제각각입니다. 4월 결산 법인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결산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뭐 연중 내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코아라고 하는 대표 종목의 실적 발표일을 미국의 본격 실적 시즌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마이크론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만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간외에서 알코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시간외에서 장중에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시간에서 4%가 그냥 빠져서 이대로 쭉 거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향후 매출과 관련된 부담감도 나타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시어스 홀딩스라고 하는 미국의 주요 백화점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이제 좀 다운타운 같은 데 보시면 아주 작은 동네가 아니라면 시어스 백화점 정도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백화점인데 홀리데이 시즌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쪽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13%의 급락. 이 13%의 급락은 최근 저점을 단숨에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실적 시즌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두 종목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알코아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지난
그 가을부터 시작된 랠리가 7달러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0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주가가 뭐 빅랠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자 4%의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국내 시장에서 신고가 영역에 놓여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 미국의 알코아처럼 급락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시어스홀딩스 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연말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전저점 수준까지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10%의 추가적인 급락을 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부근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시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전저점 상관없이 깨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부의 뭐 정책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시장은 더 조그만 재료, 시장에 안 봤던 종목, 거래가 최근에 죽었던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군들의 단기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미국의 실적 시즌 발표와 그 결과물을 살펴봤을 때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신고가 종목도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급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저점에 놓여있는 종목군들도 기술적인 반등을 선택하기보단 재료가 앞에 놓여있는 종목군들은 재료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냐. 전저점에 내려간 종목이 무조건 투자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전고점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몰리고 있는 종목 왜 거래가 몰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이후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투자가 좀 유명할 것 같고요.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 두 가지 업종이 있는데요. 실적 예상보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선주가 오늘 급락을 했고 반대로 건설주는 낙폭과 대원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지금 현재 수급이나 모멘텀 같은 경우에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보면 조선주 쪽이 더 좋고요. 건설주 쪽이 더 안 좋거든요. 근데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시면 둘 다 같이 내려왔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건설주가 더 많이 처참하게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의 흐름을 보시면 단기 모멘텀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개념에서는 분명히 조선주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4분기 실적 부진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나라도 조선주가 그동안 견조하게 버텼던 것이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천억 정도 가량의 배를 5척인가 수주를 해서 3조 원 가량의 신규 수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외국인 매도와 함께 속절없이 밀려버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민감한 건 뭐냐면 지수에 대해서도 민감하겠지만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와 그 실적 발표에 따른 결과물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리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실적 발표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확실하게 올해 뭐 1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런 뉴스가 없는 종목이라면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언제쯤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그 종목이 적어도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안정되는 것을 보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뭐 건설주, 화학주,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쯤 접근해야 되느냐? 저는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조선주는 분할 매수 관점, 건설주나 화학주에 대해서는 계속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않으면 이 종목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형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형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를 많이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여전히 꾸준하게 사서 가지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종목군들이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속기보다는 현재 외국인들이 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봤는데요. 앞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HN 엔터테인먼트 한번 준비해 보셨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께
예상 실적이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NHN 엔터테인먼트, NHN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과 네. 한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포털이 합친 거죠. 근데 한게임은 뭐 앵커캐스트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뭐가 기반이었냐면 웹보드 게임이 기반이었습니다. 네,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요. 네, 근데 웹보드 게임은 또 뭐냐면 보드 게임을 컴퓨터 웹으로 옮겼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드 게임은 뭐냐? 말 그대로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보드 게임 아니겠습니까? 체스, 장기, 바둑, 뭐 좀 더 나가면 포커, 그다음에 뭐 고스톱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판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PC로 그대로 옮겨와서 웹 형태로 옮겼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아니면 포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물론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재미를 약간 배가시키기 위해서 돈을 거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게임을 할 때는 약간의 이제 돈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범죄로 취급해서 잡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부로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이버머니의 거래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행심 조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솔직히 저는 좀 답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항상 빈대 하나 보고 초과상관을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하니까 웹보드 게임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자율규제 기간이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게임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유지되고 있던 많은 웹보드 게임들은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이제 그것을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게임들, 뭐 로우 바둑이라든지 신맞고, 하이로우, 세븐포커 등 대부분 웹보드 게임들의 매출이 분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출 추이를 봤을 때도 분기마다 계속 꺼져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웹보드 게임 자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실적 하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이슈. 2013년 5월 달부터 자율 규제로 이미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4년에 들어가게 되면 게임 산업 시행령에 의해서 2,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정치권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치권의 시각이 규제해야 되고 뭔가 가르쳐야 되고 잡아야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창조경제라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조율하겠다는 건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게임에 대한 규제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이 쉽게 안 바뀐다면 결국 웹보드 게임에 대한 매출은 향후에도 줄어들거나 탄력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의 전체적인 게임 비중 내에서 웹보드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준비된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웹보드 게임이 아직도 42%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20%를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이 아무리 늘어봐야 2배 속도로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딱 2배니까 예를 들어서 웹보드가 2가 줄어들면 모바일은 4가 늘어나야 균형이 맞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제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C 온라인 쪽은 지금 뭐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평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모바일이고 줄어드는 건 웹보드인데 웹보드가 2 줄어들 때 얘는 4 이상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만큼 모바일 쪽을 빠르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최근 모바일 쪽도 만만치가 않죠. 온갖 업체들이 지금 다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모바일 쪽에만 우리가 무게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웹보드 규제는 계속 나타나면서 실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최근 NHN 엔터테인먼트가 뭐 물론 네이버도 고점에서는 좀 빠졌지만 네이버는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신저가를 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웹보드 게임이 굉장히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 규제로 인한 그런 하락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예견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 2배가 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쪽 부분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성장세 아주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건가요? 먼저 이제 온라인 게임, 그 다음에 이제 한 게임과 NHL 합치면서 시장 기대했던 건 뭐냐면, 웹보드 게임으로 캐시카우를 놓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놓고, 이 벌은 돈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C소프트의 대작 게임, 리니지 같은 것들을 한두 개 런칭을 시켜서,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을 치자. 이것이 이제 전략이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NHN이 만들었던 게임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히트한 게임은 없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만들었던 에오스나 아스타 같은 그런 게임들의 평균 사용 시간, PC방 평균 사용 시간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시간으로 뭐 전 세계에서 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스타 같은 경우에 좀 언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게임, 큰 게임, 대작 게임 규모로 봤을 때 언급 자체가 조금 창피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쪽에서는 포코팡 출시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이라고 하는 형제 회사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 안에 게임을 만들어서 계속 갖다 실으면 어쨌든 매출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근거는 온라인 PC 게임 중에서 대박으로 히트친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모바일 쪽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NHN 엔터테인먼트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매출을 예상을 하고 신규 게임들을 이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4년 상반기에 나올 게임에 30개가 넘습니다. 신규 게임이요. 그러니까 기존 게임의 유지와 함께 신규 게임이 30개가 넘는데, 이 30개 게임 중에서 웹보드 게임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모바일 게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대작 게임 한두 개가 또 이렇게 런칭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제작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이 다이트를 하면 좋겠지만 다이트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몇 개나 성공시킬까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평균 접속자 수를 살펴봤더니 모바일 쪽에서는 뭐 풋볼데이라든지 EOS 이런 뭐 PC 온라인 쪽에서 접속하는 숫자가 뭐 4만 명, 일평균 3만 명.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바일 쪽을 보시면 라인팝이 230만 명, 포코팡이 150만 명,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물론 돈은 이쪽에서 더 많이 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평균 접속자 숫자나 향후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강조점은 여기에 있다, 모바일 쪽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의 향후 부문별 매출액 그리고 이익률 추이를 전망해 본 그런 자료들을 쭉 살펴보시면 역시 모바일 쪽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많이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치에 불과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비를 비롯해서 이제는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쪽으로 강력하게 진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이제 그 컴퓨터를 좀 제대로 잘 다루고 소프트웨어 잘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뭡니까?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프리랜서로 일을 뛰면서 자기 스스로는 웹게임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게임들을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큰 대박을 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계속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계속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모바일 쪽의 성장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만큼 치열한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웹보드 하향에 대한 흐름은 2014년도에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전체 수익성의 흐름은 2014년도에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모바일 쪽에 분명히 강점이 있고 모바일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 좋아지고 있고 라인이라고 하는 우군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나올 30개 게임 중 과연 몇 개나 히트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게임주라고 하면 고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시장의 평균 PR이 10배 정도였을 때 20배 정도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PR 수준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성장이 일단 웹보드의 하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게임주와 함께 20배를 주는 것은 과다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도 계속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많이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낮아진 수준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 낮아진 밸류에이션 수준만으로 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되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015년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뭐 트레이딩 정도 하반기부터 조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서 2015년도에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전략으로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에 다른 게임주 정도의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PR이 뭐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11배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아직도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깎여 나올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1분기 실적 정도까지는 나오고 2분기, 3분기에 모바일 게임이 얼마나 약진하는지를 보여줘야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싸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고성장주라고 생각했던 게임주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N 엔터테인먼트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일모직인데요. 이 제일모직이 이름처럼 의류회사가 아니죠. 화학과 전자재료에 중점된 회사로 바뀌었는데, 네, 김 애널리스트님, 예, 제일모직도 이번 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제일모직이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제일모직이 이제 의류 부분을 아예 에버랜드에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화학 부분 그리고 전기 전자재료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출 규모를 보시면 한 40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가 화학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20, 30 정도가 의류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 전자재료가 10%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게 원래 이제 제일모직의 그 매출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제일모직이라고 달고 있고 매출 비중이 화학이 제일 크니까 업종은 화학에 들어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웃긴 종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아마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의 추가적인 그 개편은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그룹 내에서도 화학주가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삼성 종합화학 따로 있죠. 그다음에 삼성 정밀화학이 또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여기저기 좀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조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뭐 장기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기 실적 그리고 저번 분기 실적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화학 쪽이 그동안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점화진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경쟁업체들이 치열하게 좀 경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기화학, 무기화학 쪽에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전기전자 쪽이 아무리 성장해봐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성장해봐야 문제는 뭐냐면 제일 비중이 큰 화학 쪽에서 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의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시장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낮춰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낮추게 되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삼성전자에서 한번 충격을 받죠. 삼성전자 실적이 외국계가 8조라고 떠들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9조 이상이야 웃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나온 결과물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환율이라든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이렇게 크게 하회했는데 다른 종목군들도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시각을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구조적으로 연초에 나왔던 기관들의 이 차익거래와 관련되었던 매물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쌓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기전자 재료 쪽도 이제 성장이 좀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거든요. 특히 2011년, 2010년도에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들어서 탄력이 줄어들더니 박스권 전환됐다가 지금 박스권 하단을 깨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모직도 그동안 부여받았던 성장성 때문에 굉장히 고포 종목이었다가 이제는 성장성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재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구조조정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정체되고 수익도 정체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담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삼성그룹의 특성이기도 한데 4분기마다 나타나고 있는 일회성 비용,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그룹 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제일모직이 또 이름도 바꾸고 좀 재조정을 한다면 장기적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업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100% 무조건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그 선전 자료들 이런 거 보면 뭐 제가 하는 방식 따라하면 100%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캡티브 마켓을 확보를 하고 제일모직의 종합소재기업으로 성장한다면 지금보다 매출, 이익 모두 올라갈 것은 100% 무조건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0% 자명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앞으로는 얼마까지 커질지는 저도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뭐 주가 기준으로는 지금의 2배 이상 그 다음에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의 2배 이상, 수익 기준으로 지금의 1.5배 이상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의료 부분을 떼어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가져가고 에버랜드가 가져가 버리고 그다음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함이고요. 삼성전자의 최대 리스크는 뭐냐면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재를 모두 일본에서 가져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가져다 쓰는 편광필름 없으면 삼성전자 지금 문 닫아야 되고요. TV 사업부 뭐 이런 쪽은 문 닫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부도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재료 소재를 대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만큼 소재 부분에서는 그동안 다른 쪽에 세트 쪽은 경쟁력을 일본보다 이만큼 앞서 놨지만 소재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메꿔가기 위한 기업의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그 핵심 기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일모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OLED 쪽에 많이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OLED 소재의 지금 공급 체인을 보시면 제일모직과 함께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편입된 노바 LED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1, 2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 개냐면 2013년까지 봤을 때 4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본 내지는 외국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4년 정도 되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최소한 7개 정도로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모직이 LED의 주요 소재, 그러니까 OLED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RGB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RGB라는 게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소자, 이 소자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린 소자거든요. 이 그린 소자에 대해서 제일모직이 만약에 헤게모니를 쥐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일모직이 만약에 해외 다른 업체들까지 공급하기 시작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에만 납품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팔겠지만 삼성전자가 우리 세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좀 힘들어. 너가 단가를 좀 낮춰줘 하면 압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옆에 HTC나 아니면 그 다른 노키아 같은 업체들에도 만약에 공급을 한다. 그만큼 이제 캐파가 공격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가격은 조금 낮춰주더라도 다른 업체에는 적정 가격, 적정 마진을 붙여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모직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요 공급업체로 바뀐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1.5배 정도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캐파를 정말 늘려서 전 세계 OLED 업체에 독점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면 그때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2배, 3배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요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전기전자 소재의 대부분을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 방향성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이 이제 이익률을 정말 높이기 위해선 정말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본 스타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도 초반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일본을 쫓아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구조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자꾸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일본에서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소재 기업의 움직임이라든지 적절한 매물이 나와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OLED 소재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범위를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이 소형 디스플레이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의 소재도 OLED로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컴퓨터, TV 이런 것들 다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캐파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어도 2016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소재 쪽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 스토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들을 보시면 A2 라인, A3 라인, V1 라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각 5.5세대, 6세대, 8세대 이렇게 세대별 라인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투자가 적정하게 시작을 해야 적어도 2014년 4분기부터 12월부터는 납품이 가능한데 원래 이게 1분기 시작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지연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A2 라인 때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한다고 했다가 하반기로 미뤘다가 왜냐하면 이 OLED가 시작만 하면 되게 잘 될 줄 알았고 금방 커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소형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갤럭시 시리즈 써보신 분들은 뭐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겠습니다만 이 OLED 수명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요. 2년도 안 가서 버닝 현상이라고 해서 색 번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크기를 키웠더니 수율이 안 맞는단 말이죠.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기판을 만들었을 때 이 기판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게 10개라고 하면 10개가 나오면 100%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반 정도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불량률이 발생을 해서. 근데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어렵다는 디램 공정에서도 수율이 90% 이상, 80% 이상 나오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유려한 공정의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OLED 쪽에서는 RGB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수율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나와야 되는데 4개, 5개 나오니까 나머지 버리는 건 전부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OLED의 가격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수율이 나와야 빠르게 이제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다운시킬 텐데 가격 다운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뭐 70인치짜리 OLED TV 가격 1,000만 원이 쉽게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자랑하기 위해 항상 뭐 CES 같은 전시회 가면 OLED TV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떡 내놓지만 살래? 그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00만 원짜리 TV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 뭐 얼리 어답터들이 가져갔다면 그 위에는 팔 수가 없는 거죠. 또 크기를 줄이면 다른 TV에 비해서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OLED가 자랑하고 있는 게 화질인데 최근에 LED TV 쪽에서 UHD TV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4K,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풀 HD라고 얘기하는 것에 4배 정도의 화질을 가진 그런 LED TV들을 밀어대고 있으니까 그게 더 잘 나가거든요. UHD TV는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안 붙으니까 OLED가 정말 크기 위해선 대형 디스플레이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가 지연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LED 관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장비주인 SFA라든지 또 제일모직과 함께 향후 핵심 소재주로 꼽히고 있는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뭐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의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지금 당장 쓰기 편한 LCD 때문에 어디까지 먹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수율을 언제쯤 맞출 수 있는지 또 대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언제 그 whe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일모직의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는 사야죠. 네. 분명히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헷갈릴 텐데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습니다. 언제 사는지만 정확하게 한다면 누가 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선 대부분 이제 주가가 낮을 때 사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일모직의 주가 수준이 시장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PR 기준에서 최근에 낮아진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도 PR 한 12배 정도, 그다음에 PB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아주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도 안 좋고 1분기 실적도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한 배 정도의 수준까지 PBR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PR 기준으로는 10배 아래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 내외의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이건 너무 할인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예 폭락하면서 뭐 시장도 PBR 한 0.8배 아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 PER 기준으로도 0.7배 아래로 떨어진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일모직만 그렇게 빠질 경우에는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또 실적의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이 16만 원, 17만 원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지금 이 가격에 못 들어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의 투자 스타일이 뭐 3일 만에 수익률을 거둬야 되고 뭐 3개월 안에 난 자금을 써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투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목을 보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는 삼성그룹의
핵심 소재 종목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꾸준하게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부터 공격적인 분할 매수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모직 관련해서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룹주 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이유들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대부분 다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다 안 좋으니까 지금 대부분 다 밀리고 있는 거고요. 준비된 그림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도별 예측을 봤을 때 전기전자재료 사업부의 성장성이 평균 30% 정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황인데 다른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적을 좀 좋게 과대평가했다가 그것을 제대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한 가지는 진짜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 저도 좀 얘기가 조심스러운 게 어디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전제를 깔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세대에서 그 아래 세대로 내려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전히 삼성생명, 에버랜드를 축으로 하는 꼬리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분을 사고 파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분을 서로 사고 팔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가가 높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추정 실적을 조금 깎아서라도 각각의 기업의 개별 주가가 높은 것보다 삼성그룹이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세 가지 사업 분야 정도로 골고루 아마 나눠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뭐 이부진 회장 이런 식으로 나눠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각각의 주가를 서로 주식을 바꿔가거나 서로 이제 지분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가가 너무 높아서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같은 것들은 안 빠져도 되겠지만 지분 교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너무 비싸지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뭐 견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분의 이동의 핵심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삼성그룹은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큰 삼성그룹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과 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호텔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축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이 되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할인 거래가 되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는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대기업을 욕하지만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대그룹을 빼고서는 경제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그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빼고서는 더더욱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펀더멘탈적인 이유 이외에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펀더멘탈적으로 빠지는 것은 용인을 하되 펀더멘탈 외적인 것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 것이라면 그 부분의 갭은 굉장히 빠르게 메워질 수도 있고 향후 또 올라가는 폭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 거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그룹주 펀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삼성그룹 중에서 대부분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좀 견조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더 쌀 때 조금 더 사두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펀더멘털은 좀 견조하다는 그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고요. 스마트머니의 선택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김종효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